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200선 안착 시도를 해나가던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선전을 했었는데 8월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월요일 기준이긴 하지만 한 0.3% 정도 월간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보이고 있고 네. 주간으로는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 4.5% 일주간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고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좋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한 주라든지 1개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월요일 기준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하면 더 빠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ETF 시장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동성이 있었는지 주간 단위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그 주간 단위 ETF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 관련 ETF와 의료 제약 관련 ETF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하죠. 차인덱스 두 종목이 1위와 2위에 한 8% 정도 수익률로 올라와 있고요. 원큐 메디컬 AI라고 해서 미국 쪽 AI 관련 메디컬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뭐 템퍼스 AI라는 AI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기업들이 한 25% 정도 들어가는 ETF고요. 4위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테크 탑10, 또 7%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히토류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 생산 기업도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위 정도를 보시면 6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제약 관련 기업들과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는 뭐 이번 주에 수익률이 좋았던 건 단순한 뭐 수익률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노보노디스크의 재무 악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보노디스크를 비롯한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스 111 밸류체인이 6%, 그다음에 코덱스 글로벌 비만 제로제 탑2 플러스와 타이거 글로벌 비만 제로제 탑2 플러스가 한 6%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6위에서 9위까지 제약 ETF들을 보시면은 연초 이후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 있듯이 최근에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위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글로벌 반도체, 글로벌 바이오테크 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도 5.8%지만 연간으로도 거의 한 55%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지금 거래량 거래 등도 상당히 올라와서 몇 종목을 뺀 상황이고,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자면은 그냥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지만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지금 거래량에서 봤을 때는 절반 정도가 ETF일 정도로 상당히 ETF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ETF가 상당히 좀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많이 개인 투자자들은 ETF 쪽에서는 사고 있나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ETF들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인 순매수 동향 같은 경우에는 1등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한 439억 정도 개인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이 머니마켓 ETF 같은 경우는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좋은 단기 유동성형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수익률이 한 1.5% 정도고요.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한 0.21%, 연 한 사람이 한 2.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KLX 금연물 ETF인데요. 229억 정도 주간으로 개인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높은데요. 최근에 미국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캄보디아와 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뭐 개편 가능성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최근에 금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뭐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는데요. 한 210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역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도 단기 유동성 자금을 많이 넣는 ETF죠. 187억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여전히 한 140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6위부터 보시면은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을 많이 하는 인프라 관련 리츠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거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ETF로서 머니마켓에 투자하는 ETF인데 한 14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뭐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든지 코덱스 금융구배당 탑10 같은 경우도
8위와 9위에 올라와 있고요. 11일도 보시면은 솔 초단기 채권 액티브라고 해서 이것도 단기 자금을 운용한 액티브 ETF인데요. 117억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이 벌써 단기 자금 관련 ETF가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유동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커버드 콜 ETF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시장이 좀 어지럽거나 조정을 받을 때 커버드 콜 전략이 좀 유효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좀 조정받고 횡보를 할 때는 커버드콜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23년 말에 한 0.8조 정도인 커버드콜 ETF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조 정도, 10.9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도 보시면은 23년 말에 11종목이었지만은 25년도 8월 기준으로는 거의 44종목이 상당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콜옵션을 매도해서 일부 수익을 받는 대신에 상승분을 포기한 ETF인데요. 이게 1세대와 2세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말까지 상장됐던 종목들을 1세대 커버드콜 ETF라고 하면은 25년도에 상장된 종목, 24년, 25년도에 상장된 종목들은 2세대 커버드콜 ETF라고 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세대 커버드콜 ETF들이 콜옵션을 100% 매도해서 거의 기초지수 상승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식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그 커버드콜 ETF는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한 ETF인데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즉 콜옵션 매도에 따른 수익을 일부만 수치를 하고요. 기초지수를 상당 부분 따라갈 수 있게 설계한 것들이 2세대 커버드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 네. 커버드콜 ETF에는 주로 타겟이라든지 액티브라든지 아니면 고정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뭐 위클리 커버드콜 ETF라든지 이러한 네네. 2세대 커버드콜 ETF 상품과 네네.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품과의 수익률에서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2세대 수익률과 그 기초지수를 코스피 200으로 하는 ETF와 그냥 2세대 커버드콜 수익률 차익률을 보시면요. 네. 아무래도 수익률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덱스 200을 순수하게 추종하는 코덱스 200 TR 같은 ETF는 약 37% 정도 수익률이 났고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코스피 200을 위클리 커버드콜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약 15% 분배금 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약 한 29.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투자를 가정한 수익률을 봤을 때는 거의 한 8%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 연초 이후 8개월 동안은 거의 한 10% 정도의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 10% 정도의 분배율을 놓고 보면은 상승률이 순수하게 코덱스 200을 추종한 ETF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커버드콜 ETF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개인 순매수가 가장 많은 건 방금 말씀드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가 있는데요. ETF는 코덱스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연간 약 한 15% 정도의 분배율을 목표로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가 있는데요. ETF로는 자금이 거의 한 4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당 성장률을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탄력적으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라는 좀 긴 이름의 ETF가 있는데요. ETF는 연초 이후에 약 3,700억 정도가 유입이 됐고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금융주 즉 은행주와 증권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 15% 정도의 분배를 목표로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ETF가 올해는 좀 눈에 띄게 개인 순자산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커버드콜 ETF 자체가 구조가 간단한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전에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무엇인지, 콜옵션 매도 비중이나 기초자산 상승 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타겟이나 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ETF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가장 먼저 기억해둬야 할 사항인데요. 이 커버드콜 ETF는 시장 하락 시에 그 시장 하락에 대한 방어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 즉 콜옵션을 매도한 수익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방어라기보다 그 수익을 까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시장에 방어할 수 있는 ETF는 아닙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기 좋은 시장은 횡보하는 시장, 아니면 횡보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시장, 아니면 횡보하면서 약간 정도 하락하는 시장 정도가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고요. 이 커버드 콜 ETF는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지수는 그대로더라도 급등락이 반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승할 땐 100%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땐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수대를 유지를 하더라도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상승률 참여를 하고 하락할 때 거의 100%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지수는 그대로더라도 손실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콜 ETF도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 시장에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네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면서 이렇게 시장의 추세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커버드콜 ETF 같은 네. 경우는 아주 장기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중기 이 정도로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이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는 3,100선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770선에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률이 꽤나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주도주가 낙폭이 크니까 많이들 걱정이잖아요. 네네. 조선, 방산, 원전. 네네. 앞서서는 조선주는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겠다. 방산과 원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네네.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주도주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올해 상반기 상승을 보면은 YTD로 해서 한 90%에서 100%까지의 수익률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세 가지 테마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1월에서 8월까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 네.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조선업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MRO 등에 굉장히 이슈가 많고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 기회로도 상당히 활용이 될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경우에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이슈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승 수요 확대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과 한수원 이런 한전 계열들은 약간 수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아직은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수요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약간 꺾일 수는 있겠지만 네.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방원이 하반기에도 실적을 바탕으로 아무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투자 접근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수주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가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전자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ETF들은 수주가 또 확실히 나오고 있고 이 수주의 흐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속적인 상승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상승률을 보시면 소울 조선 같은 경우는 98%, 방산 같은 경우는 169%, 원자력 같은 경우는 113%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하반기 탄력은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조선, 방산, 원자력은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 하반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곳이라고 보세요? 하반기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8월까지 수출 같은 경우도 회복세가 좀 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발표된 기준을 보면은 전체 수출, 한국의 수출은 한 11%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22% 증가한 3.5억 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D램과 낸드 가격이 동반을 상승을 하고 있고 HBM 가격도 뭐 한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은 최근에 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낸드와 D램의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의 네. 공장이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리스크도 약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로 FNK 반도체가 있고요.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세 반도체 ETF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의 40%에서 50% 정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이 계속 좋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하는 등 파운드리 산업도 괜찮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또 HBM 산업도 좀 추가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반도체 ETF에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또 샘 알트만발 AI 거품론이 있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이 반도체 보조금에 따른 주식 요구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 시각 현재 플러스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3% 하락이지만 그래도 양대 주식 모두 양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